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슈 세천 논란, 불공정, 불신의 과정인 이런 공천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장재훈 의원이 불출마했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하셨습니다. 다음 달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부산 총선의 여야 대진표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격전지는 어디고 향후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이번 부산 총선 핵심 사항 짚어드립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서병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당의 명령으로 북구 갑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구포 123, 덕천 123, 만덕 2, 3동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남구 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였는데요. 이번에 남구가 갑을이 하나가 되면서 매일 을만 하다가 이제 갑도 좀 해보는 남구 국회의원 박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선 41일을 앞두고 드디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 경우에는 두 군데의 변화가 있습니다. 남구 가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요. 북강서가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박재호 의원님. 네. 지역구인 남을이 합쳐졌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안대로 한 2년 전부터 갑을이 서로가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선거법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남구 주민이 국회의원이 2명이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돼서 좀 안타깝죠. 근데 제가 2사람 목을 다해서 우리 남구에 더 많은 예산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겸사겸사 함께 드립니다. 서병수 의원님은 이제 그 북강서 중에서 이게 이제 2개 있다가 3개를 쪼개졌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조금 아직은 복잡해서 모르시거나 그럴 건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결정되기 전에, 바뀌기 전에 이제 선거구 명칭 자체가 북구, 강서구, 갑선거구 또는 북구, 강서구, 을선거구 이렇게 이제 2사람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서구 자체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법상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구 상한선과 인구 하한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서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독립된 선거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북구가 또 인구 상한선을 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구를 갑을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덕동 1, 2, 3, 구포 1, 2, 3, 덕천 1, 2, 3 이렇게 9개 동이 갑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만덕 1동이 화명과 금곡을 합해가지고 북구 을이 되고 그 위에 나머지 것이 이제 북구 갑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 3사람을 뽑기 때문에 북구나 강서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여력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부산 전체적으로도 1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우리들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강서 같은 경우에는 만덕 1동만 지금 북구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물론 듣기로는 만덕 1동이 이제 원래 전재수 의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생가가 있고요. 부모님도 거기 사시고
또 전재수 의원이 선거할 때 거기서 이제 표가 좀 많이 나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 올 때에 이미 만덕 1, 2, 3동을 생각을 하고 왔었고 네네. 또 그런 것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고 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대통령 선거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거기 만덕 1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국민의힘에 몰표를 쏟아주셨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만덕 1동이 사실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해서는 어쩌면 아쉽다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네. 선거는 네.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 의원이 계시고 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빅 매치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현역끼리 붙는 게 네. 저는 뭐 맨날 현역하고만 붙었습니다. 현역하고 붙으면 아무래도 좀 치열하죠. 그리고 또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상대 후보도 생각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대신에 모든 결정은 주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18개 그 선거구 가운데에서 현재 이제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런 변화가 혹시 의석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이 경남도라든가 경기도처럼 이런 광역도와 또 광역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산과 같은 광역도시는 생활권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구든 아니면은 뭐 남구든 간에 비슷비슷한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합구가 됐다든가 아니면 약간 분구가 됐다든가 하는 것이 크게 국민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큰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을 이라든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양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저도 비슷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하나의 차이가 난다면 사실로 부산 전체가 하나의 선구인 거는 맞는데 이번 이런 과정에서 부산이 그래도 18개를 지켜냈다는 것도 아주 소중하고요. 왜냐하면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인천이 지금 300만이 다 됐는데 13개에서 14개뿐이 안 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근데 부산은 328만 뿐이 안 되는데 18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부산이 선방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부산이 너무 고령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퍼지느냐 여러 가지 이런 걸 주민들은 우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생활에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폭넓게 확산된다면 뭐 양쪽이 다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점만 보고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가오는 4월 총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권 심판 대 운동권 청산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총선을 보면은 정권 심판 대 국정 안정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가 되어 왔는데 이번은 좀 독특하게 정권 심판이냐 운동권 청산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그 총선 프레임이 과연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뭐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것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 전 정권이 또는 현재의 국회가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외교를 또 친북 성향의 그런 외교를 했다. 그래서 국방과 안보
이런 점에서도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과업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사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586 운동권 세력에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부가 제대로 작동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상당히 발목이 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 청산론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분들을 청산한다고 해서 뭐 시대 정신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 하는데 586 운동권 네네. 청산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를요, 정권이 해서 2년이 넘었으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이런 프레임이 맞지. 이런 프레임이면 선거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걸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동권 청산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나가는 거고요. 정권 심판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더 우리 부산에 다니면 저런 직통전화번호를 다 드리니까 어떤 분은 자살하고 싶다는 전화도 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길거리 가면요, 가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손님이 아무도 없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를 대통령이 됐으면 2년 동안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호소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할게. 그러고 정치가 이 정부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에서 발목 잡는 이런 면은 있다. 대신에 우리가 이걸 시행령으로 바꿔서 다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런 시행령에서 바꿔서 할 테니까 심판을 해도 이런 식으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운동권 때려잡고 이념 선거로만 점철을 해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때려잡고 그다음에 이 고금리를 때려잡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되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방법도 없이 아주 화려한 청사진, 예를 들면 뭐 미국하고 우리가 일본하고만 가까이 가면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자꾸만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운동권 프레임을 괜히 끌어이어갖고 운동권이냐 정권 뭐 심판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교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프레임은 없었다. 그래서 잘 만들어내기는 냈지만 오히려 이거는 시민들이 볼 때 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걸 인위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은 예. 한쪽에서는 또 이제 조금 하부적인 거이긴 하지만 친윤이다. 또 검찰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얘기한 친명 또 사법 리스크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이번 총선에 특히 부산 총선에도 영향을 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죠. 네.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걸, 정권이 어떻게 되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고 있는 이 과정이 너무 극렬하게 나타나서 아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검찰 독재를 보면요. 너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비올백 문제를 가지고 이게 뇌물이냐 선물이냐 그걸 구별 못할 국민이 있겠어요. 근데 많이 빼앗다는 사람들이 선물이라 그래요. 아니 그럼 다 받으면 선물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거는 이런 걸 정권에서 이 정권이 그걸 말을 못하는 정권이 참 웃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정섭 그 검사 문제 있죠. 검사는요, 자기들 식구가 이제 만약에 그런 뭐 마약 이런 거라 뭐 부정을 저지르면 막 조사합니다. 처음에 막 국민들한테 이게 수색한다고 해놓고는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는 끝나요.
그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고 남이 하면 다 죄다. 그래서 요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검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죄고 검사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유죄다. 이런 것이 너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독재에 대한 불안함 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체제 들어서서 공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수 추천 문제라든가 우선 추천 문제라든가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정말 그 이기는 선거, 이기는 공천을 그렇게 크게 소리 나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은 정말 제가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공천 과정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탈당하는 과정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이제 민주당에 과연 국회 권력을 다시 맡겼어야 되겠는가 하는 우리 주민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공천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짜집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공천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또다시 해먹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어떤 변화를 바라는 건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새롭게 시킬 것인지, 이런 것보다 그냥 뭐 니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제 경선하는 거 3인 경선 붙이든지, 또 택도 아닌 사람 데리고 오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부산의 과거에 역대로 한 50% 이상은 아마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변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변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확정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유권자분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연동형도 있고, 그다음에 준연동형도 있고, 병립형도 있고, 그래서 한번 두 분 중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하는 그런 비율대로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대 양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수 정당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비율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를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100%가 아니고 한 50% 정도까지 네네. 보완해 주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고 이름을 연동형이었으면 100% 해주는데 네네네. 준연동 그러면 준연동형도 뭐 50% 정할 수 있고 30% 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번에는 그럼 50% 네네. 정하는데 네. 사실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네. 양당이 사실로는 안 해야 됩니다. 준연동형을 했으면 양당은 정당을 맹글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야 이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정치에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상도 하고 토론도 되는 문화가 되는데 우리 서병수 의원님이 만약에 당대표 됐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아주 합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당론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요게 이제 과거에 있어 왔던 네네, 그런 이제 맞습니다. 비례대표입니다.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다수 의석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내가 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뭔가 하면 4년 전에 할 때 등록 정당이 35개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비례대표 용지의 길이가 48.1cm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 하면요. 등록한 정당이 이미 53개가 됩니다. 그리고 창당 준비위를 구성한 정당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68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용지에 쭉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80cm가 넘을 것이라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후보가 또는 어느 정당이 어떤 정강 정책을 내고 어떤 정책을 내더라. 이런 거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깜깜이로 투표를 하라.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그런 처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야권 세력하고 비례연합 정당으로 민주개혁 진보연합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3월 3일 날 창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만약 30개 의석을 비례대표를 선정하면 저희 당은 20개 정도 하고 또 진보연합 이런 쪽에서 쭉 하는 거 뭐 서너 개씩 하고 시민사회에서 아마 4석을 갖고 오면 우선순위를 준다 이렇게 아마 합의는 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르냐 저도 그런 장담할 수 없고요. 또 국민의당에서 만드는 그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저는 양쪽 다 사실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부산서 국회의원을 우리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이유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해도 공천에 관계가 없으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번 총선을 마치고 나면 진짜로 우리 당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뭐 상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반드시 갖고 오게 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재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위성정당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하면 안 되지만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정강정책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독립된 그런 정당이긴 하지만 내용은 보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하면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완전한 종북 세력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과연 국회에 들어왔을 때 국회에서 정말 안보와 외교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선거 결과로서 나타났거든요. 진보정당이 얼마 표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네, 박 의원님. 네. 우리나라가 뭐든지 포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무슨 세력 하나 가지고 이게 설왕설래하는 것도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뭐 운동권 세력 몇몇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저도 우리 그 트럼프가 있을 때 우리가 방위비 1조 정도를 부담을 했는데 그때 10조를 내라 했어요. 그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서 결의안이라도 해줘야 트럼프가 좀 조심한다 해서 결의안 서명 하나 한 것 같고 내보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요, 프레임을.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그런 세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에게 우리가 그 대변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국가를 우리 정치인들이 양쪽으로 대변시키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이 비례대표도 유심히 잘 보신 다음에 투표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여력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회의원이 2명이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돼서 좀 안타깝죠. 저희들이 더 하돼서 아마 현역끼리 또 같은 지역끼리 붙으니까 전재수 의원 본인도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좀 긴장은 되는가 봐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산의 격전지입니다. 네. 격전지에서 빅 매치가 이루어질 건데요. 여느 선거보다는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이 빅 매치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두 분 의원님께 어느 지역에 어떤 빅 매치가 예상이 되는지 그렇게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한 9석 정도는 받아야 여야가 균형이 생겨서 부산이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딱 절반이네요. 이런 생각을 네네. 갖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석에서 9석 정도 주민들이 해주시면 우리 부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동부산 쪽은 상당히 참 어려운 곳이죠. 저희들이 역대로 다 득표율을 따지면 조금 낮은 편이지만 뭐 그래도 구청장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아서 이번엔 전반적으로 좀 지명도 면에서는 좀 높다. 그래서 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순원 전 구청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고 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해결해 주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은 제가 아마 뭐 그런 쪽이 더 좀 접전 지역으로 잘 하면 잘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부산 찐에 이제 서병수 의원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니까 우리 부산 찐의 가벌이 아마 핫할 것 같습니다. 서은석 전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이현이라는 젊은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그쪽 지역이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붙어볼 만한 접전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변성환 후보가 또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를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이런 쪽이 우리가 좀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이제 전반적인 변화가 좀 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접전 지역으로 제가 꼽는다면 그 정도 뭐 이래서 네, 우리가 한 9석 받으면 부산에 뭐 가덕도를 만들어냈듯이 우리 민주당이 또 새로운 변화도 안 만들어내겠나 하는 생각. 아무래도 격전지라고 하면 현역 의원들끼리 맞붙는 데가 제일 격전지가 되겠죠. 부산 진구갑 제가 이제 그 현역 네. 국회의원으로 있던 곳이죠. 저희들 이제 정성국 후보라고 내놨습니다. 젊은 나이고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총 전체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 교총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네, 아닙니다. 네, 지금 교육감을 하신 하현수 교육감도 과거에 그 교총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을 공천을 했다는 것은 부산 진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교육 특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교육 전문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사교육부도 줄이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성 있는 인물이다. 반면에 이제 서은수 구청장 전 구청장이죠. 네.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사정에는 밟고 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또 뭐 제가 있는 데고도 상당히 이제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보니까 전재수 의원 정말 선거운동 많이 해놨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서병수 니 온 지 얼마 며칠 안 되는데 잘 되겠나? 그 전재수는 이래 하던데 자네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격려 겸 우려 겸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격전지로서의 남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렵죠. 진짜. 네, 아니, 네. 왜냐하면 박수영 의원님도 참 열심히 하시고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차이는 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세 번을 떨어지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 똑똑한 것보다는 겸손해야 되겠고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신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격전지로서 아마 부산에서 가장 핫하지 않겠느냐. 우리 서명수 의원님 뭐 엄살을 좀 부리지만 저희들은 더 핫해서 아마 현역끼리 또 같은 지역끼리 붙으니까 숫자도 비슷해요. 아무래도 그 총선을 치르다 보면은 현재 있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분명히 총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전에는 이제 총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졌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치러지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 정부를 둘러싼 분위기가 부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아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우리 당의 문제 때문에 거기 덮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산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다니면서 뭐 장밋빛 공약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해주고 대통령이 그런 걸 좀 토론회 하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줄라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서민들한테 이런 걸 좀 하면 그 국가가 좀 더 이 정권이 그래도 탄탄하게 좀 갈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어려워서 이번 총선에서 아마 그것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경제가 지금 PF 문제나 건설업 문제나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는데 임시방편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으로 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뭐 선거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보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실제 올랐죠. 실생활 물가가 네, 상당히 많이 많이 올랐죠.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하나 실행을 한다든가 법으로 뭔가 제도를 만든다든가 하면 그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한 4, 5년 이후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5년을 제가 비판을 하면 박재호 의원께서는 좀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반론은 있지만 그러나 뭐 제가 이야기를 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너무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경제를 정책을 했다라고 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제대로 좀 잘 만들어서 경제가 활력이 있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현재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경제가 좀 제일 잘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왔던 지금 한 2년 가까이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언가 뒷받침이 안 된다.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꼭 좀 저희 국민의힘을 좀 도와주십사.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두고 그다음에 비판할 걸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만 놔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뭐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문재인 정권 이야기만 하시고 또 하나는 경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비전을 비줘야 되는데 2년 반 동안 거짓 정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R&D 예산 저거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하는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애길이 할 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장관들 다 있는데 옛날에는 선비라도 있었다. 대통령 앞에서 옳은 소리 하는. 지금은 전부 다 장관들 보면 받아쓰기만 하는 정말로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뿐이 더 있느냐. 이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뭐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진짜 책임을 갖고요. 경제가 특히 더 어떻게 변하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요 정도까지만 고통스럽게 좀 있더라도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서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뭐 이런 관료들이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우리 유권자분들이 우리 방송 보면서 어디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부산의 모든 지역이 지금 격전지화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제3지대입니다. 네, 제3지대. 제3지대라는 얘기가 처음 딱 나온 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였거든요. 근데 나왔다가 합당했다가 다시 합당을 철회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요. 제가 두 분께 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제3지대가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10% 가까운 혹은 넘는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부산의 지역 후보를 과연 이 제3지대가 내게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제3지대 이제 총선 때가 되면 늘 해왔던 반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개혁신당과 또 이낙연 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같이 연대를 했다가 또 11일 만에 또 이렇게 깨져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장래를 논의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조율도 해가면서 이렇게 국가를 끌고 나간 그런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의 양당 정치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부족합니다. 너무 자기 편, 자기 지지자들만 향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천대가 되고 총선대가 되면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거, 또 그렇게 해서 무슨 빅텐트라고 하는 말들이 네. 등장하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잘 하려면 자기 걸 버려야죠. 사람은요, 자기 걸 버려야 채워지는데 자기 욕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더욱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너무 못한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국민들은 사실로 양당에 대한 실정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네네. 진짜 이게 너무 산만하고 이런 게 무슨 정치고 하면서도 이제 제3지대라는 게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자기들 욕심에 채워서 매일 사망하는 모습이 똑같아.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주 괜찮은 분이 정치권에만 들어오면 똑같아지더라. 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 중심의 가치를 딱 갖고 버티는 게 참 어려운 곳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같이 이제 야당으로서 부산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될 입장도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제3지대가 나와서 부산에서는 제가 볼 때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이제 국민들이 갈망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 기간은 아주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는 올 건데, 부산은 특히 더 보수적이라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조금은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뭐 대구 경북 지역 지금 지역구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지역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신당이 지금 근래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그 조국 전 장관은 부산이 고향인데, 조국 신당이 부산에 가지는 총선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뭐 대구에서 출마하고 이낙연 출마, 나는 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렵지만 희생을 해보겠다.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진다면 변화가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로 적극 지지층은 있죠. 네. 반드시 뭐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정치가 한 10년 동안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완전 극과 극이 대립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그게 한 분야다. 그렇지만 뭐 그분이 좋다 나쁘다 이 평가보다 이런 정당이 생김으로써 올 수 있는 변화는 시도는 자꾸만 되고 있으니까 양당이 사실로는 너무 오래됐고 너무 구태의연하니까 이 양당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자극이 양당에도 자극이 좀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도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어떤 신당이 생긴다는 데 대해서는 일변 뭐 이해하는 점이 있지만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조국과 부인과 또 뭐 따님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을 시켰습니까? 그 예민한 문제에 관해 가지고 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갈갈이 찢고 완전히 양분화시키고 이런 기폭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친 그런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지금 또 본인이 어떤 사법 처리가 2심까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다시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나오겠다? 이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또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회, 의원, 뭐 이런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실망을 하고요. 그럴 리 없겠지만 조국 신당이 만일에 의미 있는 표라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남은 기간 동안에 총선에 영향을 줄 변수가 뭐가 있겠느냐. 가장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네.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변수 두 분이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볼 때 뭐 우리 당의 모습 네, 네. 또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 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나 한동훈이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변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당이 지금의 모습보다 새로운 변화를 갖고 와서 잘만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9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변하면 뭐 새로운 변수로 좀 부산에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실례의 말씀이신 것 같고 모든 정당은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한 41일, 2일입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13일 동안에도 네. 한 두세 번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네. 있어서 그 선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워낙 갈등 구조를 겪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4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주민 여러분, 저 이번에 서병수가 당에 부름을 받고 북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도 꼭 저희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북구에 가보니까
북구 분들이 많이들 좀 의기소침해 있다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보니까 저는 북구에 꼭 안성맞춤인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북구가 생겨 있는 마을의 모습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 박재호가 참 열심히 8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남구 을 쪽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도 주셨고 또 많은 변화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로 머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큰 머슴을 잘 부리무야 동네가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명함을 주는데요. 정화 명함을 한 10년째 드리면서 참 많이 비웁니다. 직통 전화가 오셨을 때 억울함, 또 어떠한 일이 잘못됐다가 하소연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법안을 고친 것도 많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CCTV 설치 법안도 그분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제가 바꿨습니다. 국회의원은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 남구 가벌이 하나가 돼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 부산의 변화를 갖고 와서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산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저 박재호가 2016년부터 공약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부산 우리 남구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체험해 왔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토론 방송이 다가오는 총선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9% 감소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연간 합계 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은 0.66명에 머물렀고 특히 지난해 4분기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이 0.59명으로 0.6명대마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에서 부산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해마다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센터와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칭 부산국제 K-팝 고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합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부산 진구 A초등학교의 신입생이 0명으로 파악됐고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21곳에 이릅니다. 특히 신입생 0명인 학교는 지난해 남구의 B초등학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나타났고 10명 미만인 학교도 지난해 16곳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 선불형 동백패스가 이번 달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선불형 동백패스는 교통카드 충전 후 한 달 사용 금액이 45,000원을 넘으면 45,000원 한도로 초과분이 동백전으로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운영 비용보다 시민들이 얻는 편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연구원은 도시철도 이용객 편익은 연평균 6,800억 원으로 도시철도 한 해 운영비보다 1.19배 높아 부산도시철도가 시민 편익 측면에서 공공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방송 토론 준비 관계로 시사 포커스는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달 말부터 이어질 후보자 TV 토론 꼼꼼히 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사 포커스는 총선이 끝난 다음 달 21일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